안녕하세요. 저는 귀한 인연을 만나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평생을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남 앞에 꺼낸다는 게 아직도 좀 어색합니다. 솔직히 저는 아줌마들 모여서 수다 떠는 것도 잘 안 끼고 그냥 조용히 제 할 일이나 하고 사는 게 편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만큼은 꼭 하고 싶어요. 살면서 인연이라는 걸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으로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정말 인연이란 게 있구나 싶은 일을 얼마 전 겪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요. 저는 충청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정확히 말하면 리까지 붙은 작은 동네였죠. 버스도 하루에 2번밖에 안 다니고 온 동네가 다 친척 아니면 아는 사람이었어요.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는데 땅이 별로 없어서 늘 빠듯하게 살았죠. 어머니는 몸이 많이 약했어요. 저를 낳고 몸조리를 제대로 못하셔서 그런지 항상 어디가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이웃집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컸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밥도 먹여주시고 아플 때 돌봐주시고 그랬죠. 순덕아, 넌 옆집 아주머니한테 감사해. 정말 고마운 분이니까 잊으면 안 돼. 그러다 20살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시골에서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무작정 도시로 상경했죠. 그때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같은 공장 옆 건물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사람이었는데 일은 정말 성실하게 했어요. 누가 소개해 준 것도 아니고 점심시간에 같은 분식집에서 밥 먹다가 알게 됐죠. 몇 달 보다가 결혼했죠.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속도지만 그땐 다 그랬어요. 남편은 큰 부자는 못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 욕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래도 성실하고 월급 꼬박꼬박 집에 갖다주고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해서 거기서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운 게 다지만요. 근데 그 사람이 저보다 먼저 갈 줄은 몰랐네요. 벌써 5년 전이에요. 좀 더 같이 살아서 손주들 크는 것도 봐야 하는 건데 먼저 간 남편 생각을 하면 서럽습니다. 저희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 키웠는데요. 아들은 얌전하고 착해요.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시키는 일 묵묵히 하고 목소리 높이는 법이 없어요. 근데 둘째 딸은 달라요. 어릴 때부터 똘똘하고 야무진 애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뭘 시키면 딱딱 해내고 손이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요. 저한테도 살갑게 잘해요. 바빠도 전화 잘하고 진짜 효녀예요. 딸이 대학교 졸업하고 제약회사에 취직했을 때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몇 년 전 딸이 남자를 집에 데려왔어요. 사위될 사람 인상으론 괜찮았어요. 인사도 반듯하게 하고 말도 조리 있게 하고 우리 딸 보는 눈이 다정해 보였거든요. 의대 나와서 원래 의사였는데 제약회사 연구 쪽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전 좋았어요.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겠구나 싶었죠. 근데 문제는 그 집안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안싸돈이요.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속이 얼마나 끓었는지 몰라요. 안싸돈을 처음 본 건 상견례 전이었어요. 딸 결혼 준비로 이것저것 사러 백화점에 갔었어요. 그때 화장품 코너 쪽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점원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난번에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시간이 남아도나? 뭐 한가해 보여요? 목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그 층이 다 들릴 정도였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봤죠.
점원이 연신 허리를 숙이면서 사과하고 있었어요. 점원 얼굴이 빨개져서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주변 손님들도 다 쳐다보고 있었고요. 근데 그 여자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몰아붙이더라고요. 저는 보다 못해서 한마디 했어요. 원래 나서는 성격이 아닌데 그 점원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요. 우리 딸 또래 같아서 그랬는진 몰라도 그냥 지나치질 못했죠. 여기 점원분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텐데 좀 좋게 넘어가시지. 그 순간 그 여자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차갑고 날카롭고 네가 뭔데 주제도 모르고 끼어드냐 하는 눈빛이었어요. 남의 일 잘 모르시면 그냥 가세요. 본인 일이나 잘하시고. 딱 잘라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소린 크지 않았는데 톤이 얼마나 싸늘하던지요.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마치 제가 쓸데없이 나섰다가 망신당한 사람처럼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살면서 이렇게까지 무안당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 사람은 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행동할까 불쾌했지만 그래도 다시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잊어버리자 생각했어요. 며칠 뒤 상견례가 있었어요. 시내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죠. 저는 한복까지는 아니어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갔어요. 남편이 없으니까 혼자 가야 해서 긴장도 됐고요.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위가 먼저 보이고 옆에 사돈내외가 함께 오는데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여자분 얼굴이 낯이 익은 거예요. 어디서 봤더라 생각하는데 바로 떠올랐죠. 며칠 전 백화점에서 점원한테 소리 지르던 그 사람이었어요. 설마 저 사람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테이블로 똑바로 걸어오더니 자리에 앉는 거예요. 저도 그 짧은 사이에 그 사람을 알아봤고 그 사람도 절 알아본 게 분명했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사람 눈에서 뭔가 스치는 게 보였거든요. 둘 다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어요. 그때 든 생각이 하필이면 왜 저 사람이야?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저 사람이랑 안싸돈으로 지내야 하는데 망했구나 싶었죠. 첫 만남부터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도 정신 차리고 먼저 인사했어요. 대면대면하게요. 둘 다 백화점 일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근데 공기가 달랐어요. 뭔가 불편하고 무거운 게 우리 사이에 깔려있는 느낌이었죠. 안사돈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질문을 시작했어요. 사시는 데가 어디세요? 홍제동이요. 아, 거기? 그럼 집은 작아세요? 네,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몇 평 정도 돼요? 24평이라고 했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더라고요. 눈썹이 살짝 올라가면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게 얼굴에 다 드러났어요. 그러다 갑자기 바깥사돈을 슬쩍 쳐다보더라고요. 들었어요. 남편분 먼저 가셨다고. 혼자 애들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네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전혀 진심으로 안 들렸어요. 백화점에서 봤던 그 차가운 눈빛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 관심 없다는 게 느껴지는 말이었죠.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람을 평수로 보는 건가? 남편 없다고 얕보는 거야? 백화점에서 당한 것도 분한데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딸 생각해서요.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데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론 괜찮은 척했죠.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와서 현관문 닫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 영정 앞에 가서 주저앉아 울었죠.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무시 안 당했을 텐데 혼자니까 더 서럽네. 백화점에서 당한 수모, 상견례에서 느낀 모멸감, 그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앞으로 저 사람이랑 평생 안싸돈으로 지내야 한다는 게 막막하고 답답했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딸한테는 차마 말 못했고요. 괜히 딸 마음 불편하게 하기 싫으니까요.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그게 저와 안싸돈의 시작이었죠. 처음부터 꼬인 인연이었죠. 상견례가 끝나고 얼마 뒤에 안사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예단 목록을 보내왔더라고요. 처음에 목록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복이 몇 벌, 이불이 몇 채, 가전제품까지 금액으로만 따지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몇 천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죠. 저는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남편 생전에 모아둔 돈이 좀 있긴 한데 그건 제 노후 자금이고 갑자기 그 큰 돈을 마련하려니 막막했죠. 그래서 고민 끝에 딸한테 전화했어요. 민지야, 예단 목록 봤는데 이게 요즘 다 이렇게 하는 거니? 엄마 얼마나 왔는데? 금액을 말했더니 딸도 놀라더라고요. 엄마 미안, 내가 시어머니한테 다시 말해볼게. 좀 조율해 달라고. 딸이 안사돈한테 연락했어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요즘 다 이 정도는 해요. 우리가 무리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딸한테 전해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요즘 다 이 정도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안 사정은 다 다른 건데 우리 형편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 기준만 들이미는 거잖아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딸애 결혼시켜야 하는데. 결국 아들한테 손을 벌렸어요. 아들 돈에 제 적금도 깼죠. 노후자금으로 묶어둔 돈도 일부 빼서 겨우겨우 맞췄어요. 근데 예단을 전달하고 안사돈 표정이 시원찮은 거예요. 뭔가 만족스럽다기보다는 겨우 이 정도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형식적으로 한마디 하고 끝이었고요. 그래도 딸한테는 끝까지 아무 내색도 안 했어요. 괜히 딸 마음 불편하게 하기 싫으니까요. 그냥 저 혼자 삭혔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이 왔죠. 아침부터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딸 시집 보내는 날이니까 기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남편 생각에 서럽기도 했고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같이 왔을 텐데 저 혼자 자리를 지키려니 허전했어요. 식은 무사히 진행됐죠.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갈 때 눈물이 핑 돌았죠. 예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이제 남의 집 사람이 되는구나 싶으니까 섭섭하기도 하고요. 잠시 뒤 어느 정도 식이 잘 마무리되고 패백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안사돈이 아들한테는 수고했다고 하더니 딸한테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남편 됐으니까 잘 모신다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아. 알았지? 잘 모시라뇨? 그 말이 좀 걸렸어요. 근데 뭐 시어머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넘겼어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눈인사만 하고 끝이었어요. 결혼식 끝나고 집에 오니 텅 빈 집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그날도 남편에게 넋두리를 했네요. 여보, 오늘 민지 결혼시켰어. 앞으로 잘 사는 거 당신도 잘 지켜봐줘. 기쁜 날인데 왜 이렇게 서러운지 혼자라는 사실이 더 뼈저리게 실감나는 날이었어요. 2달쯤 지났을 때 결혼하고 첫 명절이 왔어요.
설날이었죠.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설에 시댁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가 당연히 시댁 먼저라고 하셔서. 저는 당연하다고 했어요. 시집 갔으니까 시댁 먼저 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저녁 때 엄마 집으로 갈게. 나 괜히 기다리지 말고 있어. 딸이 설날 저녁 늦게야 집에 왔어요. 근데 얼굴이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온 거예요. 눈이 풀려 있고 어깨가 축 처져 있고요. 민지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뭔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시댁에서 하루 종일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치고 설거지하고 친척들 술상 차리고 제사 준비하고 허드렛 일은 딸이 다 한 거죠. 며느리 부려먹기만을 기다린 것 같아 속이 끓었어요. 추석은 더 했어요. 안 싸더니 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다네요. 추석은 우리 집에서만 보내라. 친척들도 많이 오고 너희 친정은 다음에 가면 되잖아. 다음에 가면 된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명절에 친정엄마 얼굴도 못 보게 하는 게 어딨어요. 제가 딸한테 당장 전화하겠다고 했더니 난처해 하면서 딸이 말렸어요. 엄마 그냥 참아. 괜히 싸움 만들기 싫어. 어머니 성격 알잖아. 결국 그해 추석에는 딸 얼굴도 못 봤어요. 그 뒤로 저는 안싸돈하고 최소한의 연락만 했어요. 경조사 있을 때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정도. 솔직히 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안싸돈하고는 여전히 어색한 사이였죠. 아니,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사이였어요. 딸이 중간에서 양쪽 연결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지만 솔직히 안싸돈 안 보는 게 마음 편했어요. 그러다 정말 기쁜 소식이 찾아왔죠. 어느 날 저녁 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더라고요. 엄마, 나 있잖아. 임신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결혼하고 4년 만이었어요. 솔직히 속으로는 걱정도 됐었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이 아예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내 딸도 그런가 싶어서 은근히 마음 조이고 있었는데 드디어 소식이 온 거예요. 민지야, 진짜야? 정말이야? 얼마나 됐대? 응, 엄마. 병원에서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10주 정도 됐대. 아유, 잘 됐다, 민지야. 정말 잘 됐어. 몸조리 잘해야 한다.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말고. 엄마도 참 아직 초기야. 너무 흥분하지 마. 그날 밤 곧 태어날 우리 손주한테 뭐 해줄까, 뭐 사줄까, 태어나면 내가 얼마나 예뻐해줄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 안싸돈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화면에 뜬 이름 보고 한숨부터 나왔어요. 사돈 나예요. 민지 임신 소식 이미 들으셨죠? 목소리가 평소처럼 딱딱하고 사무적이었어요. 네, 들었어요. 어제 너무 좋아서 잠도 못 잤네요. 그러게요. 드디어 우리 집안에 손주가 생기겠네요. 우리 집안이라는 그 말이 걸렸어요. 손주가 자기 집안 것만 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진짜 문제였어요. 사돈, 애 낳으면 내가 다 봐줄 거니까 사돈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 일도 하고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 민지네 집이랑 가깝잖아요. 제가 시간도 있고 하니까 다 볼게요.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괜히 무리하시지 말고 댁에서 쉬세요. 그 말이 어떻게 들렸는지 아세요? 넌 빠져라. 끼어들지 마라. 라고 들렸어요. 아니, 그래도 저도 할머니인데.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왜 자기 맘대로야? 너무 분했어요. 근데 딸한테 따지면 또 딸만 힘들어지잖아요. 시어머니랑 친정엄마 사이에 껴서 양쪽 눈치 봐야 하고 그게 싫어서 그냥 참았어요. 그런데 몇 주 뒤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딸 목소리가 너무 떨리고 있었죠. 엄마, 나 오늘 병원 갔는데.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문제 있대? 그게 아니라 쌍둥이래. 뭐? 쌍둥이? 2명이야. 의사 선생님이 축하한다고 하시는데 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쌍둥이라니. 손주가 1명도 아니고 2명이 한꺼번에 온다니. 기쁘기도 했지만 걱정도 됐어요. 쌍둥이면 엄마 몸에 무리가 많이 가잖아요. 다행히 딸은 무사히 출산했어요. 예정일보다 좀 일찍 나왔지만 아들 하나 딸 하나 쌍둥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서준이랑 서연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딸이 출산 후에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 쉬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쌍둥이는 1명 키우는 것보다 손이 몇 배로 가잖아요. 안 싸던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두 할머니가 번갈아가며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엄마 미안한데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시어머니 혼자선 힘드시대. 그래 당연하지. 내 손주들인데 엄마한테 편하게 말해. 전화 끊고 속으론 복잡했어요. 안 싸더니 나한테 신경 끄라고 했으면서 결국 나한테 손 벌리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손주들 생각하니까 그런 감정은 접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억지로 안사돈이랑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또 얼굴을 자주 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손주들이 태어나고 육아 일정이 짜였어요. 딸과 사위가 미리 알려주더라고요. 월수금은 저희 어머니가 보시고 화목은 장모님이 봐주시면 어떠세요? 전 그러겠다고 했어요. 안사돈이 먼저 일정을 잡았는지 월수금이 저쪽이고 화목이 제 쪽이 됐더라고요. 일주일에 저쪽이 사흘, 이쪽이 이틀이네요. 뭔가 안사돈이 주도권을 준 것 같아서 기분이 살짝 그랬지만 그래도 손주들을 볼 수 있으니까 좋았어요. 그러다 처음 딸 집에 손주 보러 간 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유모차 2대가 보이는데 둘 다 외국 브랜드 거예요. 제가 브랜드를 다 아는 건 아닌데 백화점에서 본 적 있는 거였어요. 한 대에 몇백만 원 한다는 그 유모차였죠. 거실에 들어가니 더했어요. 아기 옷들이 서랍장에 가득한데 전부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젖병부터 이불 하나도 포슬포슬 좋아 보이는 것들이었고요. 시어머니가 다 사오셨어. 애들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해 놓으셨대? 그랬구나. 다 비싸고 좋아 보이네. 저도 선물을 좀 사갔거든요. 아기 옷이랑 딸랑이, 그리고 제가 직접 든 손뜨개 모자 2개요. 형편이 안 되니까 비싼 건 못 샀지만 그래도 정성껏 고른 거였어요. 특히 모자는 밤새 떠서 만든 건데 서준이 건 파란색, 서연이 건 분홍색으로요. 민지야, 이건 엄마가 준비한 거야. 별건 아닌데. 엄마, 이거 직접 만든 거라고? 진짜 예쁘다. 우리 엄마 금손이야 정말. 다행히 딸이 좋아하길래 기분이 좀 나았어요. 근데 며칠 뒤에 다시 갔을 때 보니 제가 사간 옷들은 서랍 구석에 들어가 있었어요. 포장도 안 뜯은 채로요. 아이들은 안사돈이 사준 옷만 입고 있었고 제가 떠준 모자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찾아보니까 옷장 맨 위 선반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손 안 닿는데요.
그날 딸도 눈치채고 미안했는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시어머니가 사준 게 워낙 많아서 엄마 거는 나중에 입힐게. 그래, 알았어. 뭘 입히든 건강하기만 크면 되지. 딸 앞에서는 애써 웃으면서 말했는데 속은 쓰렸어요. 그날은 화요일이었어요. 제가 손주를 보는 날이었죠. 아침부터 딸 집에 갔을 때까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애들 둘이 출근하고 저는 애들 둘을 안고 놀아줬어요. 평화로운 오전이었죠. 두 녀석 다 새근새근 잘 자더라고요. 그런데 3시쯤 됐을까 서준이가 먼저 깨서 칭얼거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낮잠 자고 나면 기분 좋게 일어나는 앤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서준아, 왜 그래? 응? 잠을 잘 못 잤어? 아니면 배고파? 애를 안아 올렸는데 몸이 뜨끈뜨끈한 거예요. 이마를 만져봤더니 열이 있는 것 같았죠. 바로 체온계를 찾아 겨드랑이에 꽂았어요.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보는데 가슴이 철렁했죠. 38도까지 오른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1시간쯤 지나서 다시 체온을 쟀어요.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빌면서요. 그런데 오히려 더 올랐더라고요. 그때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애가 축 처지더니 제품에서 칭얼거렸어요. 어린애가 말도 못하고 끙끙대며 힘들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서준아, 괜찮아? 아휴, 왜 열이 안 내릴까 모르겠네. 아직 말 못하는 아기니까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뭐가 힘든지 말을 못하니까 저는 더 답답하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딸한테 급히 전화했어요. 신호음이 가는데 안 받더라고요. 사위한테도 빨리 좀 오라고 전화했는데 역시 안 받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병원에 가야 하나? 나 혼자서 쌍둥이 둘 데리고 응급실을 어떻게 가지? 결국 119에 전화를 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여보세요? 아기가 열이 너무 높아요. 해열제는 먹였는데 열이 안 떨어져서요. 얼마 뒤 애들을 데리고 구급차에 탔어요. 사이렌 소리가 괜히 더 무섭더라고요. 그 소리 때문에 서준이한테 무슨 큰일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서준이를 데려가서 검사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안사돈한테 연락해야 하나?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사람한테 이 상황 알리면 뭐라고 할지 뻔하니까요. 당신 보는 날 애가 아팠네. 제대로 안 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았어요. 이 일로 약점 잡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근데 사위 연락이 계속 안 됐어요. 그래도 가족 중에 누군가는 알아야 하잖아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알려야 할 것 같아 안사돈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사돈. 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지금 서준이가 열이 나서 응급실에 왔어요. 애들도 다 연락이 안 되고 해서. 안사돈 목소리가 확 달라졌어요. 평소에 차분하고 딱딱하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죠.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어디에요? 바로 갈게요. 그러더니 뚝 끊어버렸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열리더니 안사돈이 뛰어들어왔어요. 딱 봐도 급하게 온 게 보이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단정하고 위험있게 다니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디 있어요? 네? 우리 서준이 어디 있어요? 의사가 뭐래요? 왜 이렇게 된 거래요? 아직 모르겠어요. 검사 중이라고만 했어요.
안 싸더니 제 옆에 털썩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거리를 두고 앉았을 텐데 바로 옆이었죠. 그 사람도 다리가 풀린 것 같았어요. 우리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검사실 쪽만 바라보고 있었죠. 가끔 간호사가 지나가면 혹시 서준이 소식인가 싶어서 쳐다보고 아니면 다시 시선을 돌리고 시간이 진짜 안 갔어요. 10분이 1시간 같았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검사실 문이 열리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서준이 보호자분 계세요? 우리 둘이 동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네, 저희가 서준이 할머니예요. 급성 장염이에요. 열이 많이 올라서 놀라셨을 텐데 지금은 좀 떨어졌고요. 링거 조금 맞으면서 하루 정도 경과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괜찮다는 말에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무 일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 말만 반복했죠. 옆을 보니까 안사돈도 울고 있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우는데 어깨가 들썩들썩 하더군요. 새벽이 돼서야 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니 손주 병실로 바로 달려갔어요. 엄마 미안해. 전화 못 받았어. 그때 회의 중이었어서. 괜찮아. 이제 왔으면 됐지. 푹 자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괜찮대. 안사돈은 그 모습 보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안도의 한숨 같았어요. 저도 이제 집에 가야겠다 싶었어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애들도 왔으니 더 있을 필요가 없었죠. 집에 가려고 짐을 챙기는데 안사돈이 먼저 제게 다가왔어요. 사돈,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잘 해결했네요. 딱 그 한마디였죠. 근데 말이 전과는 달랐어요. 진심이 담긴 것 같았어요. 사돈도요. 바로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생각 안 하고 나온 말이었는데 저도 진심이었어요. 안사돈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돌아섰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도 몸이 안 좋아졌어요. 손주가 응급실 간 날 밤새 병원에서 버티고 집에 와서도 잠을 못 잤거든요. 눈 감으면 서준이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이 떠오르고 응급실 복도에서 느꼈던 그 공포감이 되살아나고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먹고 못 잤더니 몸이 축 처지더라고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피로가 안 풀리는 게 이 나이가 나이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에 왔어요. 손주들이 아니라 오랜만에 저를 보러 온 거였죠. 엄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여. 응, 그래?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딸 눈에도 제 상태가 안 좋아 보였나 봐요. 엄마, 요즘 제대로 먹긴 해? 밥은 챙겨 먹지? 먹지 먹어. 거짓말. 냉장고 열어봤는데 텅텅 비었던데? 딸이 한숨을 쉬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깔끔하게 포장된 게 영양제 같았어요. 이게 뭐야? 영양제. 우리 회사에서 개발 중인 건데 엄마 먼저 주고 싶어서. 아니, 회사에서 개발하는 거? 그런 걸 가져와도 돼? 샘플로 받은 거야. 아직 정식 출시 전인데 효과 좋다고 소문났어. 피로회복에 좋대. 딸이 제 손에 병을 쥐어줬어요. 생각해보니까 딸이 제약회사 연구원이잖아요. 이런 건 접할 기회가 많겠구나 싶었죠. 고마워, 민지야. 근데 비싼 거 아니야? 엄마, 내가 사온 게 아니라 회사에서 받은 거라니까. 편하게 드셔도 돼요. 그날부터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한 알씩.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딸이 챙겨준 거니까 정성이라 생각하고 먹었어요.
며칠 뒤 안사돈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손주들 돌잔치 준비 때문에 딸네 집에서 만났거든요. 안사돈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평소에는 화장도 잘하고 차려입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날은 왠지 칙칙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끼어 있고요. 사돈 얼굴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모른 척 했을 텐데 응급실에서 같이 밤샌 뒤로 뭔가 달라졌거든요. 말 걸기가 전보다 그래도 좀 덜 어렵게 느껴졌어요. 요즘 좀 피곤해서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애들 보는 것도 쉽지가 않고. 서로 피곤하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영양제 얘기가 나왔어요. 안 그래도 저 요즘 영양제 하나 먹고 있는데요. 그 말에 안사돈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효과 좀 있어요? 저도 뭘 좀 먹어볼까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친구가 좋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병에 약이 꽤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저 혼자 먹기엔 많은 양이었어요. 괜히 딸이 저만 줬다고 하면 섭섭해할까 싶어 친구라고 둘러댔죠. 사돈, 이거 제가 좀 덜어드릴까요? 저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줄 몰랐어요. 안사돈도 좀 놀란 눈치였고요. 우리 나이에 피곤하면 잘 풀리지도 않고 힘들잖아요. 집에 와서 영양제를 덜었어요. 작은 통에 반쯤 옮겨 담아 안사돈에게 줬어요. 그렇게 딸이 준 영양제를 같이 먹기 시작했죠. 그때는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일이 될지 전혀 몰랐지만요. 몇 달이 지나 손주들 돌잔치가 있었어요. 조촐하게 파티를 열어 양가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죠. 돌잔치 날 사위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장모님,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너무 젊어지신 거 아니에요? 그래? 젊어지긴. 네, 그 몇 달 전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랬어요. 언제부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덜 피곤하고 몸도 전보다 가뿐해진 것 같았거든요.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좋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글쎄, 뭐 영양제 하나 먹고 있긴 한데 그것 때문인가? 장모님, 이참에 저희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아보시는 거 어때요? 정밀검진 받을 수 있게 해드릴까요? 나이도 있으시고 이 기회에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 사위 둬서 뭐해요? 이럴 때 써먹는 거죠. 그때 사위가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덧붙였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받으시면 어떨까요?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같이 가시면 덜 어색하실 것 같고 검진 후에 같이 밥이라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사위가 뭔 생각으로 그런 제안을 했는진 모르겠어요. 그냥 효도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양가 어머니들 사이 좋으라고 그런 건지 그렇게 둘이 같이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어요. 살면서 그렇게 좋은 데서 검진을 받아볼 줄은 몰랐어요. 검진 날 아침 일찍부터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하고 내시경 받고 반나절이 후딱 지나갔어요. 검사 끝나고 둘이 병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금식한 뒤라서 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이고,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그러게요. 죽 한 공기 뚝딱 비웠네요. 검사 결과는 며칠 뒤에 나온다죠? 네, 일주일 뒤에 우리 애가 설명해 준대요. 그렇게 2주 정도를 기다렸어요. 솔직히 좀 긴장됐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어디 하나쯤 안 좋은 데가 있을 것 같잖아요. 큰 병은 아니길 바라면서요. 결과를 듣는 날 사위 진료실에 갔어요. 안사돈이랑 나란히 앉았죠. 사위가 컴퓨터 앞에 앉아 결과지를 열었어요. 화면을 보는데 갑자기 손이 멈추더라고요.
어? 사위가 작게 소리를 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마우스를 움직여서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그러고는 또 멈췄죠. 사위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눈썹이 찌푸려지고 눈이 커지고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왜 그래? 혹시 무슨 문제 있어? 제가 물었는데 사위가 대답을 안 했어요. 화면만 보면서 뭔가를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키보드를 두드려서 다른 자료를 불러오고 비교하고 또 확인하고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사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장모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대답도 안 하고 진료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랑 안사도는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죠. 5분쯤 지났을까 사위가 다른 의사 한 분이랑 같이 들어왔어요. 흰 가운 입은 분이었는데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어머니들, 이분은 저희과 교수님이세요. 검사 결과 좀 같이 보시려고 모셨어요. 교수님까지? 아이, 무슨 일이야? 설마 큰 병이야? 저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교수님까지 오셨다는 건 뭔가 심각하다는 뜻이잖아요. 아니에요. 큰 병은 아닌데. 사위가 말끝을 흐리다 화면을 돌려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그래프 같은 게 있었는데 전 그걸 보고도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두 분 모두 기본 검사 결과는 좋아요. 혈압, 혈당, 간 수치 다 정상이고요. 내시경 결과도 깨끗해요. 두 분 다 비교해보니까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 나이 때 이렇게 호전되는 경우는 드문데. 안사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가슴을 쓸어내렸고요. 혹시 두 분 뭐 영양제 같은 거 드세요? 저번에 누가 피로회복에 좋다고 해서 사돈 나눠드렸지. 나도 사돈한테 받아서 먹고 있긴 한데. 사위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말했어요. 아, 그래서 그런가? 근데 제가 놀란 건 그게 아니에요. 두 분 혈액검사 결과에서 같은 항체가 검출됐어요. 이게 흔한 항체가 아니에요. 사위가 옆에 있는 교수님을 쳐다봤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이 항체는 1960년대 특정 농촌 지역에서 유행했던 걸로 추정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요즘 사람들한테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두 분한테 똑같이 나왔어요. 항체 반응 양상이 거의 동일합니다. 교수님 얼굴에도 놀라움이 묻어 있었어요. 사위가 말을 이었죠. 그래서 제가 기록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는데 이 항체는 영아기에만 감염될 수 있어요. 생후 몇 개월에서 2살 사이요. 그리고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한테만 나타나요. 쉽게 말하면 같은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한 사람들이요. 사위가 저랑 안사돈을 번갈아 보면서 물었어요. 두 분 혹시 어릴 때 아시는 사이 아니셨어요? 아니, 난 결혼할 때 처음 봤어.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사돈도 따라서 고개를 저었죠. 사위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 항체가 두 분한테 있으려면 영아기에 같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진료실이 조용해졌어요. 사위도 교수님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고 저랑 안사돈은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서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 사위가 물었어요. 장모님도 어릴 때 충청도 쪽에서 사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나는 충청도 장평면에서 태어났지. 제가 대답했어요. 별 생각 없이요. 근데 사돈도 놀라는 반응이었죠. 얼굴이 굳더라고요. 사돈, 그때 청양 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태어난 건 창평면이고 나중에 커서 청양읍내로 나왔어요. 사실 전에도 안사돈과 같은 충청도 쪽인 건 예전에 들은 것 같기는 한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 말에 사위 눈이 커졌죠. 그럼 두 분 다 어릴 땐 같은 데서 자라신 거네요? 무슨 리까지 아세요? 저는 창평면 대칠이요. 제가 대답하는 순간이었어요. 안사돈이 아무 말도 못하고 절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순간 사람 얼굴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핏기가 싹 빠지면서 하얗게 질리더니 눈이 커지면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엄마가 살던 데가 거기였거든요. 그 순간 진료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때 안사돈이 의자에서 스르륵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무너지듯이요. 사위가 깜짝 놀라서 부축했어요. 저도 어쩔 줄 몰라서 안사돈 손을 잡았죠. 엄마, 괜찮으세요? 잠깐만. 안사돈이 숨을 헐떡거렸어요. 저도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고요. 사돈, 혹시 어릴 때 이름이 뭐였어요? 느닷없는 질문이었어요. 어릴 때 이름이라뇨?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사실 지금 이름은 순덕이지만 어릴 땐 조금 달랐거든요. 아들 낳게 해준 복덩이라면서 제 이름을 동네에서는 다들 복이라고 불렀죠. 그냥 복이라고 불렸어요. 학교 들어가면서 순덕이로 바꾸긴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안사돈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복이, 우리 엄마가 찾던 복이. 진료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안사돈이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영문을 몰라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복이라는 이름에 왜 저렇게 반응하는 걸까 싶어서요. 에이, 사돈, 대체 무슨 말이에요? 혹시 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안사돈이 한참 울다가 겨우 진정하더니 말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렸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 맨날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옆집에 복이라는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애한테 젖을 먹여 키웠대요.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젖이 안 나왔나 봐요. 우리 엄마가 젖이 많아서 그 아기를 데려다가 같이 먹여 키웠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아기 이름이 복이었대요. 예쁘고 순해서 엄마가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안사돈이 눈물을 훔치면서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얘기하셨어요. 복이가 잘 크고 있을까, 건강할까,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그러셨어요. 근데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땐 전화도 없고 주소도 모르고.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맞춰지는 것 같았거든요. 잠깐만요, 사돈.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뭐라고요? 제가 아기 때 옆집 아주머니 젖 먹고 컸다고요. 엄마 젖이 안 나오고 많이 아파서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데려다가 같이 키워줬다고. 정말 감사한 분이라고요. 그 말에 사위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두 분이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같은 젖을 먹고 자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항체가 설명이 되겠네요. 저는 머리가 멍했어요. 안사돈이랑 내가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사이였다니. 안사돈이 또 울었어요.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난 것 같았죠.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 엄마 죽기 전까지 딸처럼 키워서 너무 보고 싶다고 찾았는데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보기가 여기 있다고, 너무 고맙다고. 진료실에서 우리는 엄마 생각에 한참을 울었어요. 사위가 물이랑 휴지 가져다 주고 우리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울음이 좀 그치고 나서 안사돈이 말했어요. 사돈, 나 생각난 게 있어요. 안사돈이 눈물을 훔치면서 기억을 더듬었어요. 엄마가 콩팥이 안 좋아서 20살쯤 됐을 때였나? 투석 받으셔야 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신장을 주셨어요, 우리 엄마한테.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느낌이었어요. 누가요? 그게 엄마가 맨날 말씀하셨거든요. 복이네 엄마가 나 살렸다고. 잠깐 사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세히 말해봐요. 안사돈이 천천히 얘기했어요. 그 당시 엄마가 콩팥이 망가져서 이 시간이면 오래 못 산다고 했대요. 근데 가족 중에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찾아온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검사받고 이식까지 해줬대요. 엄마가 평생 그 얘기 하셨어요. 복이네 엄마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일을 해주고 갔다고. 저는 멍해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니.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갑자기 시골에 일이 있다면서 다녀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은혜 입은 분이 있어서 인사하러 간다고요. 그때 어머니 옆구리에 큰 수술 자국이 있었어요. 사돈, 그 이식 언제였어요? 그때 내가 22살이었으니까 한 40년 전? 그 시기도 딱 맞았어요. 저는 눈앞이 흐려졌죠. 우리 어머니가 그랬구나.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본인 몸에서 장기를 떼어내서 남한테 줬으면서 끝까지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안사돈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찾아와서 그랬대요. 우리 복이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살려주셨잖아요. 젖이 없어서 굶어 죽을 뻔한 걸 살려주셨잖아요. 그 은혜 이제야 갚습니다라고요. 저는 그 말에 울음이 터졌어요. 우리 엄마가 그 덕분에 10년을 더 사셨어요. 안사돈도 울면서 말했죠. 원래 이식 안 받았으면 1년도 못 버티셨을 거래요. 근데 10년을 더 사셨어요. 내가 결혼하는 것도 보고 첫째 낳는 것도 보고 덕분에 다 보고 편하게 가셨어요. 저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와 울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둘 사이에 어머니들이 먼저 연결돼 있었어요. 우리가 만나기도 전에 이어져 있던 거예요. 안사돈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죠. 남처럼 지내던 안사돈이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자매라니요. 인연이란 게 진짜 있구나.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울음이 좀 그치고 나서 안사돈이 말했어요. 사돈,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지?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내가 더 어리잖아요. 그래, 그럼 그렇게 불러. 듣기 좋네. 언니.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안사돈을, 아니 이제는 영희라고 부를게요. 동생 영희를 만나면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만나면 반갑고 볼일 없어도 전화하고 싶었죠. 언니 오늘 뭐해? 나랑 밥 먹으러 가자. 점심때 시간 돼? 그래, 어디서 볼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났어요.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산책하고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우린 만날 때마다 옛날 얘기를 했어요.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으면서요. 언니, 그 마을에 큰 느티나무 있었잖아. 기억나? 마을 입구에 있던 거. 나무 밑에서 놀았잖아. 맞아. 거기서 숨바꼭질 했던 것 같아. 무엇보다 예전에 서운했던 일들, 미웠던 일들도 이제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어요. 손주들 재우고 둘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 보는데 뭔가 묘한 기분이었어요. 언니, 이거 좀 웃기다. 뭐가?
우리 이렇게 같이 있는 거 몇 년 전엔 상상도 못했잖아. 그러게 절대 안 마주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참 신기해. 언니, 나 그때 언니한테 왜 그랬는지 알아? 영희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사실 무서웠어. 저는 의아했어요. 이렇게 당차고 할 말 다 하고 사는 애가 뭐가 대체 무서웠다는 건지. 남한테 약하게 보이는 게 무서웠어. 나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잖아. 근데 시집을 잘 갔어. 남편 집안이 좀 사는 편이었거든.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 영희가 먼 곳을 보면서 말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참 독했어. 가난한 집안에서 왔다고 무시하고 맨날 구박하고 10년을 그렇게 살았어. 그때 결심했어. 절대 약하게 보이지 말자. 먼저 세게 나가야 무시 안 당한다. 그렇게 살았어. 영희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그게 버릇이 됐나 봐. 누구한테든 방어적으로 대하게 되고 먼저 잘난 척하게 되고 그래야 내가 안전하다고 느꼈거든. 언니한테도 그랬어. 처음 만났을 때 언니가 혼자라고 했잖아. 남편 없이 아이들 키운다고. 솔직히 그때 언니가 약해 보였어. 가슴이 찌릿했어요. 근데 영희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그건 내가 틀린 거였어.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 키운 게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한 거잖아. 난 그걸 몰랐어. 미안해 언니. 그동안 내가 진짜 너무했던 것 같아. 내가 진짜 너무했어. 영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남편 사업 망하고 빚이 생기면서 더 불안해졌어. 사실 남편하고도 별거하고 지낸 지가 오래돼서 남이나 다름없었는데 밖에서는 잘 사는 척하고 싶었던 거야. 속으로는 다 무너지고 있었으면서 그 불안함을 언니한테 푼 것 같아. 됐어 영희야.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저는 영희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제 속 얘기를 했죠. 나도 힘들었어.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가버렸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더라. 혼자 남겨지니까 진짜 무섭더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막막했어. 근데 이 악물고 버텼어. 아이들 때문에. 나 쓰러지면 아이들도 무너지니까. 참 강하다 언니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버틴 거지. 우리는 그날 밤 많이 얘기했어요. 서로의 상처, 서로의 외로움, 서로의 두려움, 모든 걸 다 꺼내놓고 나눴죠.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참 편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가족처럼 지냈어요. 같이 밥 차리고 손주들 돌보고 밤에는 얘기하고 그 시간이 행복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어요. 건강검진 결과 설명할 때 사위가 다른 얘기를 했었거든요. 항체 얘기가 충격적이라 그때는 흘려들었는데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영희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도 걱정이 가득한 눈치였죠. 에이, 걱정하지 마.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괜찮을 거야. 편하게 가. 하지만 결과는 괜찮지 않았어요.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만성 신부전이었어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언젠가는 투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가 무너졌어요. 언니, 나 어떡해? 전화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정해. 아직 심한 건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투석이래. 평생 병원 다녀야 하는 거잖아. 엄마도 그것 때문에 평생을... 지금 당장 그런 건 아니잖아. 관리 잘하면 괜찮을 수 있대. 영희를 달래느라 저도 힘들었어요.
이제 막 좋아진 친동생 같은 영희가 아프다니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사위가 저를 따로 불러서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 줬죠. 장모님,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아요.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안에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식까지? 많이 심각한 거야? 네, 저도 검사 받을 예정인데 가족 중에 혈액형 맞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아니면 대기자 명단에 올라야 하는데 그게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밤새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사위한테 전화했죠. 혹시 나도 검사 한번 받아볼 수 있어? 신장 이식 내가 해줄 수 있는지. 어머니,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닌데요. 우선 저도 친척들한테 연락해보고 있으니까. 알어. 근데 확인이라도 해보고 싶어. 혹시 모르는 거잖아. 이 사실을 딸이 알고 나서 저를 말렸어요. 엄마, 이건 진짜 큰 수술이야. 위험할 수도 있어. 엄마 나이도 있고 무리하면 안 돼. 저는 딸 눈을 보면서 말했어요. 영희 엄마 젖 먹고 내가 컸어. 그 은혜 갚아야지. 그리고 이제 영희는 남이 아니야. 이 일을 들은 영희도 울면서 저를 말렸어요. 언니가 왜 그래? 난 기다릴 수 있다니까. 그 대기자 명단에 기다리다 더 나빠지면 어떡해.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괜찮아, 결정한 거야. 저는 영희 손을 잡았어요. 거절하지 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나 살려주신 은혜 너한테 갚는 거야. 영희가 제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어요. 저도 울었고요. 고마워 언니. 고마워. 울지 마 영희야. 수술하고 건강해져서 우리 같이 오래 살자.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저도 회복이 빨랐고 영희도 새 신장이 자리를 잘 잡았다고 했죠. 사위가 기적 같았다고 했어요. 보통 이 나이에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드물다고요. 우리는 같은 병실에서 회복했어요. 둘이 나란히 누워서 웃고 떠들고요. 언니 어때? 많이 아프지? 좀 뻐근해. 근데 괜찮아. 미안해. 나 때문에. 또 그 소리야. 이제 그만해. 손주들이 병문 안을 왔어요. 서준이, 서연이가 꽃다발을 나눠들고 들어오더라고요.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고마워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 벌써 다 나왔어. 그리고 서준이는 신기한 듯 우리 두 사람을 보면서 물었어요. 근데 진짜예요? 할머니들이 자매예요? 진짜야. 신기하지?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영희 손을 잡았어요. 양쪽 할머니를 연결하듯이 말이죠. 얼마 뒤 퇴원하고 오랜만에 집에 와서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여보, 나 수술 잘 끝났어. 걱정했지? 근데 괜찮아. 남편 사진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이제 혼자가 아니야. 동생이 생겼어. 우리 어릴 때 같이 컸대. 당신 없이 혼자 살아야 하나 싶어서 외로웠는데 이젠 괜찮아. 영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잘 지내. 난 여기서 손주들 크는 것도 보고 영희랑 여행도 다니고 할 일이 많아. 저녁에 영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괜찮아? 다 나으면 우리 여행 가자. 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어디 갈까? 아무데나. 언니랑 같이면 어디든 좋아. 그래, 같이 가자. 우리 잃어버린 시간, 남은 시간으로 다 보상받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나 싶었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알고 보면 나랑 깊은 인연일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신기하게 연결되어 있나 봐요. 전 이제 인연의 힘을 믿으면서 살아가려 합니다. 악연처럼 보여도 귀한 인연일지 모른다는 걸 배웠거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